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서 2022년 상반기도 지나갔습니다. 자, 선거 이후의 전국 전망,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선거 이후에 각 당이 재정비에 아주 분주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순서로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힘 관련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여당에 몰아주신 그런 어떤 강한 그런 지지는 사실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입니다.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당에 조금 더 개혁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노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당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또 감사원장까지 지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받았던 최재형 의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거는 쇼가 아니라 성과를 내는 혁신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친윤계의 독점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이 벌써 나오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는 항상 있는 거고요. 네. 가능하면은 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결국은 그래야지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개인 소위 말하는 찍어내리는 공천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어떤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논의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지금 방금 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선거에 대한 총평을 짧게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역단체장 12대 5, 그리고 많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방 권력이 대거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그렇죠. 지난 지선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벌써 선거 끝난 지 좀 한참 된 것 같아요. 네. 워낙 또 새로운 의시들이 나오고 해서 항상 이게 선거를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오만한 정당은 망한다. 이런 원칙이 이번에도 저는 적용이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은 항상 보면 정당을 판단할 때 국정 전체에 대한 어떤 운영 이런 부분과 함께 그 정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겸손했는가 또 오만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요. 보시면 지난 2018년 선거에 비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만큼 이 4년 기간 동안 결국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오만하게 비춰졌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정 정도의 심판을 한 것이다. 그 오만함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한두 가지 꼽자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 이 부동산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심판이 났으니까요. 그 중간 과정에서 보면 결국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검수완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단 한 번의 토론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많은 법조인들이나 법무들이 비판을 했어요. 이제 그걸 추진했고 또 박안주 의원 지금 성추문 사태가 또 터졌죠. 예. 또 더군다나 당내에서 20대 공동 비대위원장을 해놔놓고 좀 바른 소리 하니까 예. 바로 눌러버렸습니다. 예, 박지원 위원장 말씀이신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권력이 너무 오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창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 가지를 꼭 짚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상 유례 없이 밑에서부터 두 번째였죠, 역대. 낮은 투표율입니다. 네. 이 낮은 투표율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 불신, 무관심 이게 굉장히 심해졌다. 특히나 이 광주의 낮은 투표율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30%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상 진짜 또 처음 보는 투표율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낮아진 투표율은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누가 더 지지층을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으로 이어졌고 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은 국민의힘 쪽이었고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층 결집에 실패한 거죠. 네. 그러면 왜 실패했는가? 저는 민주당 지지층이 지난 3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을 위해서 투표장에 가야 될 어떤 그 새로운 기대감을 전혀 느낄 예. 수가 없었다. 그런 걸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죠. 그게 결국 실패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투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지층 결집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예. 네. 검수완박으로는 중도층 표심 잃었죠. 지지층 결집이라도 했다고 보세요? 한동훈 총무의 헛발질, 그 다음에 총리 인준 표결 그걸 갖다 공약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무산시켰죠 사실상. 그러면서 어이없이 통과시켜주고 거기다가 박완주 성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지난 대선 때 몰표를 줬던 2030 이대녀 3대녀들에게 또 실망감을 줬습니다. 네. 여기에 막판에 좀 586 용태라든지 팬덤 정치 청산 요걸 둘러싸고 지도부의 우왕좌왕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거를 보고 도대체 민주당을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야 될지 단 하나도 꼽을 수 없는 선거였다. 네. 최근 20년 사이에 이 정도로 민주당에게 투표할 마음이 안 드는 그런 최악의 그 지층 예. 상태였기 때문에 네. 예견된 패배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부터 지방선거까지 연이어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선거에서 이긴 정당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혁신을 거의 작심했듯이 당대표가 꺼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배경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선거에 이제 끝나고 나면 모든 정당들이 이제 혁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더군다나 선거에 패배한 정당 같은 경우는 더 혁신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긴 정당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나요? 저는 별로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혁신 주제를 내세운 게 결국 이제 이슈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 네. 이런 이제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진 정당에서 혁신 얘기가 나올 거는 어느 정도 그렇죠. 예상이 됐으니까. 뻔하니까 이제 혁신을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또 네.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처한 당내의 어떤 위치와 위상 거기와도 저는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천 문제인데요. 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는 내년 6월달에 바뀌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천 제도는요, 제가 뭐 정말 수십 년을 봐왔지만 네. 최상의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때 당시에 당 지도부나 네. 공천 관리가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 사심이 없이 하느냐,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는 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는 뭐 엄한 제도를 다 해봤어요. 다 해봤지만 결국은 그 제도를 이용해서 사심이 들어가 버리면 그 선거는 패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공천에 대한 그 주도권을 좀 가져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무슨 공천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러면 내년 그럼 6월 달에 지도부가 새로 뽑히면 네, 바꿔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 지도부가 바꿔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예전에 민주당 보셨지만 당시에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혁신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뭐 또 새로운 지도부가 오니까 네. 또 바뀌어버렸어요.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뭐 계속적으로 대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제도 자체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지금은 사실은 이 문제보다는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 내부로 뭔가 이거를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좀 앞뒤가 맞지 않다. 결국은 본인이 뭔가 지금 여러 가지 당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있으니까 네. 내가 계속 가겠다. 네. 나는 이제 하나의 표시일 것이고 또 이 혁신이라는 것들을 깃발을 들므로 인해서 당내 주류 세력인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걸 좀 견제하겠다. 네. 저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혁신위원장에 뭐 이번에 원내 다시 진입한 안철수 의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최재형 위원장이 내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당권을 잡지 않는다면 내심 최재형 위원장이 다음 그 당권을 잡기 위한 의도였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당내의 우군을 갖다가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재형 의원이 사실은 당내에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지난번에 등장할 때 뭐 친이계와 또는 뭐 연대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경선 과정에서 그런 조직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준석 대표의 등장 배경을 봐야 되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안정감 있는 리더십형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위기 속에서
변화와 쇄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선거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일 잘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힘을 모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와 변화를 왜 아이콘으로 등장한 이준석 대표는 뭘 해야 됩니까? 정책과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여당 대표라지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 본인 중심의 어떤 그 당 운영이 뭐가 또한 아젠다 설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위치 설정이 굉장히 모호하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혁신, 변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네. 결국은 자신의 어떤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예.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한 네. 하나의 카드로 해석되는 이유가 네. 예. 바로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그 자리의 모호성, 상징 모호성 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배경 아니냐. 지금 당내에서 윤리위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가 나중에 결정될 수도 있는 그 사안에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띄웠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그것은 일단 논외로 쳤습니다. 그건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성상납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뭐 이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예. 뭐 글쎄요 자신의 어떤 그 자리를 갖다가 나 쫓아내면 국민의힘은 쇄신 변화 어려울 걸 뭐 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던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네. 뭐 그것까지 염두에 뒀다 그러면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자질 미달이 되는 거겠죠. 예.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차기 당권에 이제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빠뜨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대권 주자였었는데 이제는 성남 분당 갑에 국회의원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으로요. 그리고 선수가 3선이나 됩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계속 본인의 길을 만들어 갈 텐데 이준석 대표와 지금 안철수 의원 간에 차기 당권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재선에 도전해야 된다는 건데요. 당대표에. 그러니까 이제 재선에 이제 해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재선 도전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재선 도전하기 꽤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업적이나 선거에 대한 승리에 대한 그런 거 있지만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역 감정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소하는 데 노력을 했지만 네. 별에 사실은 젠더 갈등 이 문제를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를 떠올리고 있어요. 여성과 남성 갈라치기 그렇죠. 이 부분 말씀이실까요? 특히 20대 여성, 30대 여성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네. 이번에 보면 사전투표 이제 이 갤럽 조사 등에 따르면 네. 특히 이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당내의 어떤 지지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박 교수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박안주 의원 그 성비위 사건 네. 같은 것도 터졌지 않습니까? 터졌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 여성들의 있다는 지지가 거는 상당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갈라치기, 즉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갈라치기 전략 이거 자체가 역효과가 지금 내고 있다. 또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을 돌아보시면 0.73%라는 차이로 이기긴 했지만 예. 그 과정에서 몇 차례 걸친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핵심의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선거 승리로 해서 이게 덮어지긴 했지만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실제로 이제 당 대표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마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을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할 것인데. 재선 그러니까 당 대표 재선보다는 아마 국회에 입성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다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국회의원이 아니냐는 당내에서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다르죠. 아까 박찬환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통령과 함께 뭔가 정책과 이런 것들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예. 네. 사실상 지금 카운터 파트너가 못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당내 기반도 없을 뿐더러 네. 또 이 본인의 어떤 세력 기반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예.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이제 안철수 대표 의원이 이제 그 당에 들어와서 예. 본격적으로 아마 대표 시동을 걸 겁니다. 예, 그건 상수라고 보세요. 네, 상수라 보는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내 지지 기반이 그렇죠. 없기는 그게 마찬가지잖아요. 뭐냐면 결국은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가 보면
계속 마이너스의 정치만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챙기지 못하고 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내쳐버리고 혼자 결정하고 네. 혼자 판단하고 네.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사실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조그만 정당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여당 대표라고 그러면 뭔가 함께 상의하고 함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과연 그런 자신의 어떤 문제점들을 정말 이번에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저는 관건이 있다고 봐요.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재선보다는 국회의원 입성에 좀 더 집중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뭐 유학을 가니 뭐 또 어떤 행보를 보일 거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하나 보시고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잘 나갈 때 자기 혁신에 소홀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권을 뺏긴다. 그 지고 있을 땐 또 개혁도 안 돼요. 그렇습니까? 지고 있을 때는 개혁하자 그러면은 다 죽자는 거냐 이러고 이번에 민주당 보셨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요. 그 지방선거 때부터 저에 대해서 수많은 설을 뒤에서 유포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선 끝나면 그만두고 유학을 갈 것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 졌으면 물러나라고 했겠죠. 지선 졌어도 물러나라고 했겠죠. 이걸 둘 하고 나서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윤리 개최되면 가서 저는 공개 회의하자고 할 겁니다. 윤리위. 공개 회의하자고 할 것이다. 떳떳하고 문제 없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대로 강용석 후보 복당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하죠. 저한테 만약 뭐 속된 말로 꿀리는 게 있으면은 구분 받아주면 제일 편하죠.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자, 이준석 대표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지금 쏠리고 있는 모습. 인터뷰 내용도 혁신이 왜 하는지, 그다음에 또 앞으로 행보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세요? 뭐 아까 이제 성상납 관련된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사실은 선거 한 달 기간 내내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문제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요거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 기반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의 주도권은 윤핵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기 당권은 누구에게 가느냐? 차기 주자 쪽에 쏠리게 돼 있죠. 그럼 차기 주자가 누가 되느냐? 결국은 거기에 뛰고 있는 주자들이에요. 안철수, 또 오세훈 뭐 이런 분들인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대남이고 그다음에 변화와 혁신이고 그런데 이 변화와 혁신을 안철수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 쪽에서 전폭적으로 안을 수 있느냐? 이거는 계륵 같은 존재거든요. 예. 지금으로서는 뭐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차기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금 품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의 좀 톤 다운 시켜야 되는데 계속 자신의 정치, 자신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상품성을 계속 확대시키려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방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띄운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이벤트를 내세울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당의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당내 조직들로부터 견제를 받을 거다. 그렇다면 네. 그런 면에서는 방금 전에 인터뷰 때 나왔던 오히려 미국 유학을 간다거나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좀 언론에서 좀 피해 있는 게 본인에겐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가장 안정적인 전략은 국회의원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이 아니라 그 다음을 노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당내의 견제는 좀 줄어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머물려고 할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승부수를 걸었다고 봐요. 즉 당내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누구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느냐? 당을 건너뛰는 거죠. 국민들에게 소위 자신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크라이나 방문이에요.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실 국민 누구나 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중에 특히나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몬미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그동안에 이대남을 대표해 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이벤트가 자신을 더 지지층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거고 당내에서의 지지 기반이 안 되면 국민들로부터 직접 지지를 받겠다. 네. 이거는 결국은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야권의 혁신 경쟁 못지않게 여권의 당권 경쟁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져서 이제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 여부에 따라서 뭐 조기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징계가 당 대표가 네. 당의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아니 그런 자리가 아니죠. 징계를 당에서는 받게 그러면 가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죠? 글쎄요, 지금 뭐 성상납이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결국은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되면 뭐 징계가 낮든 높든 간에 결국은 다른 어떤 우회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결국은 그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그대로 당대표로 앉혀놓고 있을 국민의힘의 세력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 상황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죠. 네.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비대위 지도부가 모두 사퇴를 했지만 또 책임론을 두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저 역시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금 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무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또 당이 또 후보들이 원하는 또 필요로 하는 일들을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감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은 했던 결과인가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의 지지율이 이제 20%대로 폭락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외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뭐 또 이런저런 일로 또 당에서 했던 일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했을 때가 조금 제 지지율을 같이 좀 위협을 느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당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저 도움을 주신 것도 많았지만은 예.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힘든 상황을 또 만들기도 했었죠. 발목 잡은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뭐 그건 뭐 제 통제 바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냥 뭐 정면 돌파식으로 제가 뚫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그런 외부 변수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만들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 때 혹시 늦은 시간까지 개표 방송 본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이재명 의원이 재보궐선거에서 배지를 달고 나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면서도 크게 웃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지만 이겼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 그렇죠. 원인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전에 보신 짧은 영상에서도 책임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책임의 실체가 뭔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진다 그러면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네. 책임을 지는데 또 보궐선거 나왔어요. 네. 보궐선거 나왔는데 본인은 당선됐는데 또 인천 과반 승리 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안 됐잖아요.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책임을 질 건가요? 그걸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또 이제 아마 8월 전당대회에 나오겠다고 아마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자, 책임진다고 그러면서 자꾸 선거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정면 승부다 이렇게 정면 글쎄, 돌파다 이렇게 그게 과연 볼 수 정면 있을까요? 승부일까요? 한 번 실패를 했으면 왜 네.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면밀히 따져서 네. 사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 지원 나간 곳이 한 24곳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결과 놓고 보면 24곳 중에서 4곳만 이겼어요. 그래도 경기도는 이겼잖아요. 저는 이재명 경기도는 의원의 오히려 효과는 없었어요. 정반대로 네. 사실은 이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거리를 뒀기 때문에 저는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다. 김동연 후보도 앞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오히려 당이 방해가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딱 한 번 합동 유세했습니다. 네. 그다음부터는 계속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 잘못됐다. 네. 김포광 나는 반대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당 색깔을 거의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게 승리 요인이라고 봅니다. 결국 뭐냐면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 이재명 후보 함께 다녔다면 저는 결과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봐요. 네. 결국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 결국은 개항을 해 출마한 것 자체의 어떤 정당성의 문제도 있는 반면에 또 막판에 김포공항 이전 문제도 저는 상당히 이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김동연 후보 가지고 있는 경제부총리를 했다는 그런 경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승리한 곳 보면 남양주나 등등에 보면 기초단체장은 국민의힘이 됐는데 네.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후보한테 표가 더 많이 갔습니다. 그런 적이 꽤 많아요. 네. 바로 그런 교차 투표 때문에 결국 김동연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건 김동연 개인 인물에 대한 저는 비교 우위였지 네. 이게 지금 이재명 의원의 효과 저는 아니라고 오히려 그거는 거리감을 뒀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승리를 이재명 거둘 수 있었다. 의원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좀 선수로 뛰었기 때문에 경기라도 건질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아니, 하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천도 가져오고 과반 승리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반도 안 됐고 인천도 못 가져왔기 때문에 이재명 효과가 있다고는 그럼요. 보기 어렵다는 본인이 말씀이에요. 약속한 본인이 제시했던 목표가 달성이 안 됐으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걸 두고 뭐 이재명 때문에 그나마 건졌다? 그거야말로 합리화를 위한 명분일 뿐이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앞으로라도 책임을 지려면은 이렇게 정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낫다고 저는 보시는 그래야 건가요?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두 차례나 패배를 했는데 네. 또 대표를 나서서 당을 이끌겠다? 어느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오히려 본인이 이선 후퇴해서 좀 더 이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더욱더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일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지 네. 계속 전진만 하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계획은 원내에 입성하기만 하면 뭐 당권 도전 쉽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참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어려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네. 애초에 그 재보궐선거 출마할 때부터 험난한 과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뭐 과반 이상을 얻을 거다 이렇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예상보다 패배를 더 했지만 어차피 이제 어려운 길 선택한 거고 네. 어차피 얼굴에 사실은 철판 깔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명목 가지고 개항까지 가서 국회의원 단 거는 네. 결국은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면 책임 공방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분 사태는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근데 민주당의 대선 패배의 책임이 마치 이제 그러면 이재명 때문이냐?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해야 되는 게 네. 만약에 이재명이 안 나왔다면 민주당은 이길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계나 정세균계에서 이재명계를 맹공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를. 네, 근데 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출마 안 했으면 당신들이 이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답을 못 합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이제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법인카드 의혹만 없었어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지적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로 나와서 0.7% 차로 했잖아요. 그 어려운 선거에서.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는 거고. 그렇게까지 좁은 격차까지 득표를 하게 된 것. 그렇죠. 이건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그러니까 거라는 득과 말씀이죠. 실 모두가 다 이재명이기 예.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로 좁혀서 얘기하자면 송영길이 나와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아니 송영길 후보가 안 나와야 된다면 다른 대체 후보를 내세웠어야 돼요. 근데 네. 다른 대체 후보를 민주당이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놓고 왜 송영길 나왔냐? 송영길 대표도 그 얘기 했었어요. 예. 아니 그러면 사람을 구해와라. 그럼 네. 자기 안 나가겠다. 네. 근데 사람 못 구해왔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당 패배의 책임인 겁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선 주자, 그것도 0.7%의 초박빙 격차를 보였던 대선 주자를 제외시키고 당을 갖다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예.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재명 책임론이 지금 오히려 민주당을 더 큰 혼란으로 이끌 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의원은 그럼 왜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지금은 궁금하네요. 유구무원이겠죠. 본인이 나서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불난데다가 기름기 얻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좀 네. 냉각기를 가진 거라고 봅니다. 그제 당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도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이재명 의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에 재보궐에 또 함께 당선이 됐던 제주의 김한구 의원 역시 뭐 당선 직후기 때문에 이제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각 계파별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벌써부터 막 분출이 되고 있는데요. 좀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에 대한 어떤 선거 책임론 이런 것도 좀 어쨌든 저는 유근무원입니다. 토론할 분위기가 토론을 하지 이제. 토론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니 뭐 오늘 좀 차분한 분위기였다는 평가들이 좀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좀 같은 입장 얘기만 하니까 싸울 일이 없지. 서울 국회의원이 제가 49명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4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걸 당에다 전달했어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네. 그 컷오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네.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저도 뭐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시 없던 일이 되고 그래 결국은 서울시장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문제는 뭐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논의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어제 정도 어떤 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당권은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이 더 상식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지방선거가 이게 이렇게 어떻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참사가 됐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게 결정을 하면 되죠. 저는 선거라는 게 그런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졌으면 적어도 몇 달 자숙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이 선거의 의미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졌어요. 근데 그걸 주도했던 두 분이 다시 또 당의 전면에 나선다?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더 큰 심판을 받죠. 자, 지금 이 인터뷰만 들어도 목소리가 상당히 격앙돼 있거든요. 네. 서로요. 뭐 감정선을 넘어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그 연석회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불씨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또 이게 향후의 분당 가능성까지도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선거인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패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사퇴를 하라 등등 해서 결국 이제 그때 당이 갈라지는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도 비슷한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이재명 의원 측의 논리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나마 나와서 이 정도 했다. 뭐 이재명 의원이 뭘 잘못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당에서 공천 잘못했지 않느냐? 뭐 등등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치는 국민들이 다 보십니다. 다 보시고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본인이 두 번이나 예를 들어 실패를 했다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전에 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본인이 선거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큰 대의 명분을 위해서 본인이 부산 가서 낙선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선에 당선됐거든요. 국민들은 그런 감동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대통령 후보라면 최소한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본인이 작은 거를 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의원의 행보를 보면 그렇지가 않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 대한 지지도나 이게 떨어지고 명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는 이번 문제를 자칫 잘못 지금 밀어붙인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사태도 올 수가 있다. 당이 그거는 갈라지는 분당. 그렇죠. 전국에는 당이 분당. 갈 수도 있다. 왜냐? 뻔한 거 아닙니까? 당권 잡으면 그다음부터 뭐 하겠습니까? 공천으로 인해서 결국 친명계 아닌 사람들을 다 내칠 거거든요. 그 시점은 뭐 나중에 전당대회 일단 치르고 난 다음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마 비명계, 지금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뭔가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께서도 분당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분당보다는 오히려 어정쩡한 봉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 어정쩡한 봉합이 민주당에게는 최악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람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이냐 아니냐예요. 근데 그러네요. 사실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시스템, 민주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정책과 내용들이 있는데 행동들이 있는데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사람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결국 밥그릇 싸움인 거죠. 그러면 이게 전대 전에 정리가 되느냐? 전대 전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럼 전대 이후에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치열하게 간다면 결국은 뭔가 명확한 결론이 나와요. 한쪽이 이겨야 되는데 그 한쪽이 이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양쪽 다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정쩡한 봉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정쩡한 봉합이 되면 쇄신과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 또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이제 실수를 하거나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부 책임론을 가지고 심판론을 가지고 다음 총선을 치르는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연 민주당이 변화와 쇄신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전망이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주말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사진 하나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통령실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부 사진이 대변인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나왔다? 이거 문제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통령의 행보는 사실은 1급 보안이고 또 이 보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진이 예를 들어서 뭐 집무실에 찍었냐 안 찍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뭐 그걸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아니 대통령 부인이 자기 남편 사무실에 가서 사진 찍은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또 뭐 공적 영역이 하더라도 이런... 주말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적 영역이 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문제는 결국 이 사진을 찍어서 청와대 어떤 지금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왜냐하면 대통령 사진은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집무실 안에 뭐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뭐 문서라든지 이런 게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걸러서 내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 이제 릴리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이 릴리스가 되기 전에 팬카페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대변인실이나 홍보수석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해명이 오락가락해서 논란을 더 키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찍었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과연 그러면 이게 공적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느냐는 문제예요. 대통령은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공적인 영역에 국민들 지켜보는 건 뭐 사생활에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24시간 공적인 임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이런 것도 실제 공적 라인을 통해 통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제2부속실 뭐 부안이나 뭐 등등 이야기 나오지만 어쨌거나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저는 공적 개념을 공적 관념을 다시 한번 청와대나 또 이 김건희 여사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부속실의 직원이 이 사진을 찍어줬다라고 나중에 뒤늦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이런 논란 때문인지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영부인 이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라고 했던 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 아니었겠습니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저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위 경력 논란 때문에 영부인이라고 하는 호칭도 없애겠다. 그다음에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 배우자로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또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이런 공적 자리 신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2부속실 폐지됐을 때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논란이 예상된 논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명품 논란, 그다음에 사진 유출 논란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건 대통령 부인에 대한 호칭도 지금 뭘로 아직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필요성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그런 없고. 면에서는 기존의 제2부속실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 기구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꼭 제2부속실이냐. 왜냐하면 청와대처럼 청와대 안에 산다면 모든 생활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담팀이 따로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청와대하고는 다른 상황이 됐거든요. 바깥에서 그렇죠. 거주하고 있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관리 시스템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대통령이 없을 겁니다.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바깥에서 존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소위
예. 경제 활동을 하는 영부인이 앞으로도 등장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의전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을 어때야 되는지가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저는 좀 안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건희 여사 담당하는 그 팀은 어떤 형태로는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적 영역 안으로 넣어야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이 활동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네. 그렇다면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고 그러면 외부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비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기 그러네요. 전에 빨리 예. 안쪽으로 들여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네. 관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선거 이후의 각 당의 상황 그리고 제2부속실 부활에 관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뉴스와 대담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